나는 20대 후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쌓여가던 때 결국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내 스펙으로는 현실에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 지방대 출신에 딱히 특별히 잘난 외모도 아니고 키도 그냥 평범. 어딜 가나 어정쩡하다는 말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형님과 술 한잔하다 뜨거운 연애 토크가 펼쳐졌다. 그 형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돈을 물쓰듯 쓰는 말 그대로 성공한 인생. 형이 나를 보며 한마디 했다. 야, 너 어플로 여자 만난다며? 요즘 여자들 남자 능력밖에 안 본다. 형, 근데 난 능력이 없잖아. 흙수저의 월급쟁이인데. 형이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치더니 말했다. 능력은 보여지는 거야, 바보야. 그날 형은 자신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 차근차근 얘기해줬다. 나도 모르게 한 손에 치킨, 한 손에 맥주를 들고 형?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형이 내게 한 충고는 이랬다. 야, 어플에서 소개할 때 무조건 월 1억만 원 번다고 해. 그냥 대놓고 엥? 진짜? 그거 들키면 어떡해? 처음 보는 여자가 너 은행 잔고라도 확인하겠냐? 잘 들어봐. 여자들은 외모보다 능력이고 능력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란 말이야. 그렇게 나는 형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작전을 시작했다. 일단 외제차, 중고로 딱 괜찮은 녀석을 골라 질렀다. 유지비는 눈물 나지만 형이 말하길. 그건 미래에 내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했다. 그리고 프로필은 이렇게 바꿨다. IT 스타트업 CEO. 월 1령 이상.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라이프를 추구합니다. 어딘가 훈훈해 보이게 넥타이 맨 프로필 사진도 업데이트 완료. 그리고 어플을 시작했는데 와.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였다. 매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프로필만 보고 대화를 거는 사람도 많았다. 여자들이 내게 관심을 보이자 자신감이 생겼다. 이게 형이 말한 보여지는 그림인가 싶었다. 만남이 잡히면 차는 꼭 세차하고 갔고 차 안에서 듣는 음악은 잔잔한 클래식으로 깔았다. 커피를 마시면서 아, 요즘은 일이 바빠서 투자처 검토하느라 정신없네요.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 사실 투자처는 내 월세집 주인이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연애 시장에서 활약하다 보니 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남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됐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돈 많고 여유 있는 남자처럼 보이는 법을 배웠으니까. 물론 이런 내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형의 말을 빌리자면 야, 그건 미래에 내가 해결할 문제야. 그렇게 나는 형의 조언을 맹신하며 연애 시장에서 날개를 달았다. 어느 날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쁜 여자가 어플에서 매칭된 거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인스타에서도 계속 보고 싶을 정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지. 슬렌더 체형에 키 크고 얼굴은 자연스러운 미인. 그런데 진짜 되더라. 처음엔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핸드폰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 진짜 맞나 싶어서. 그런데 연락이 오더니 강남 어딘가에서 만나자는 약속까지 잡힌 거야. 기분이 날아갈 듯 했지만 속으론 경계하고 있었지. 워낙 프로필 사진에 낚인 적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사진과 다르겠지 하며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혔어. 그런데 그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와, 사진보다 더 예쁜 거 있지? 단발머리에 얼굴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작고 성격까지 좋아 보였어. 처음 딱 보고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 그런데 얘기 몇 마디 나눠보니까 약간 도도한 느낌도 있더라.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살짝 겁이 났지. 그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27살이라고 했어. 일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 여자들끼리만 있는 환경이라 예민해진다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빨리 결혼하고 애 낳는 게 꿈이라며 말했는데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시냐? 라고 묻는 거야. 아, 시작부터 땀나네.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형한테 들었던 사업 얘기를 적당히 버무려서 말했지. 투자니 플랫폼 확장이니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호감을 보이는 거야.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는 멋있어 보인다고 칭찬도 하고 그날은 차로 역까지 바래다 주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자연스럽게 넘겼어. 괜히 무리하지 말라는 형의 조언이 생각나더라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더 매너 있어 보이고 궁금증도 생긴다더니 딱 그거였던 것 같아. 이번엔 경기도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갔어. 약간 빠른가 싶었지만 더 기다릴 자신이 없었지. 차 안에서 대화가 깊어지다가 결국 대놓고 사귀자라고 고백했어. 안 되면 그만 보자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녀가 웃으며 바로 좋아요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엔 너무 좋았는데 어딘가 묘하게 씁쓸한 기분도 들더라. 돌아오는 길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그녀가 잠깐만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라며 웃더라.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지. 내가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 하루라도 빨리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 이런 멘트를 툭 던졌는데 그녀가 한참 웃더니 싫지는 않은 눈치였어. 그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원룸에서 자취한다고 하더라.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오빠 잠깐만요 하며 날 부르더니 내일 휴무라고 하면서 더 있어도 된대.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 원룸에 들어갔지. 다른 날엔 어플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다면서도 대화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지. 차를 몰고 드라이브 하자며 만났고 커피를 마시고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어느 정도 친해졌어. 그러다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녀가 자기 자취하는 오피스텔로 가자는 거야. 술이 몇 잔 들어가니 그녀가 갑자기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서 재미가 없다며 하소연하더라. 결혼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를 들어줬더니 그녀가 오빠랑 말이 잘 통해서 너무 좋다며 먼저 붙는 거야. 그러더니 혼자 있기 무섭다며 자고 가라고 했지. 다음날 아침엔 태연하게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라며 웃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넘겼어. 그렇게 나왔지. 이 모든 게 마치 꿈 같기도 했어. 하지만 돌아보면 나도 이제는 조금씩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더라. 그리고 2달 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 그녀는 내게서 15살이 많았다.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는 있었지만 그건 그녀를 더 우아하고 깊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아우라였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홀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몇 번 만나고 나면 자연스레 끊어질 인연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특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녀에게선 묘한 중독성이 있었다. 말투, 표정, 그리고 어떤 고요한 강인함 같은 것이 나를 끌어당겼다. 그녀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꾸 보고 싶어졌다.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충격적으로 나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솔직히 난감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고민조차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에는 사라졌다. 그녀는 나를 부르면 어디든 가야 할 것 같았다. 그게 그녀의 집이든 카페든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하자는 제안이든 상관없었다. 그녀가 필요로 하면 난 언제든 달려갔다. 반대로
그녀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면 기다릴 줄도 알게 됐다.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어느새 2년이 흘렀다. 우리가 서로를 찾아간 시간들엔 특별한 이벤트도 극적인 사랑 고백도 없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선 묘한 안정감과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와의 만남은 설레는 동시에 내가 알던 어떤 관계보다도 성숙하고 깊었다. 쉽지 않은 길임에도 왜 계속 그녀를 찾게 되는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그 이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빠져든 이유였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30살 미혼 남자입니다. 언제부턴가 채팅 어플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상보다 여성들에게 차량, 특히 벤츠 이야기가 잘 통하더군요. 100발백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률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아마 100발 70중 정도랄까요? 사실 20대 중반엔 정말 가슴 뛰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소중했죠. 하지만 둘 다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 작은 다툼도 쉽게 커졌고 결국 권태기를 맞으며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매진하느라 연애를 제대로 즐길 시간도 없었고 취업 후에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지내다 보니 약간 지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도 있지만 그것이 지루함으로 변할 땐 견디기 어렵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젠 나도 좀 놀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자유로운 만남의 여정이 3년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 어느덧 20명은 좋게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가벼운 만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는 이례적인 설렘보다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네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제 뜻대로 맘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야 제가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니 부모를 잘못 만난 건 그냥 제 운명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셨지만 부모 역할을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갑이셨는데 두 분 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죠. 제 부모님 세대는 지금 세대와는 다르게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하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20살이라는 나이는 그때도 결혼하고 애를 낳기엔 엄청 빠른 나이였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어린 부모가 되었고 책임지지 못할 정도까지 저를 방치해 두셨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아예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집에 오시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근데 그 한두 번도 결코 좋지만은 않았던 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오실 때마다 엄마랑 싸우셨거든요. 집이 난장판이 되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셨으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게 저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이 싸우셨는지 어렴풋이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무능력함과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우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원망의 끝엔 항상 제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하도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는데 네 아빠랑 똑같이 생긴 너만 봐도 아주 친절머리가 나. 꼴도 보기 싫다고.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너 때문에. 하며 아빠를 똑 닮은 저를 미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딸을 낳았을 때 임신하고 애를 낳으니 제 인생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딸을 잠시 잠깐 미워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울증이라면 엄마는 평생을 이런 감정으로 사셨겠구나. 아빠도 없이 혼자서 나를 키울 생각을 하니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항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엄마 눈치만 보기 바빴으니까요. 엄마가 심기가 불편할 때면 숟가락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도 시끄럽다며 온갖 비난을 다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내서 숟가락을 올려놓든 쩝쩝대며 밥을 먹든 아무 소리도 안 하셨거든요. 뭘로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되겠지만 굳이 강아지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엄마의 개였던 것 같아요. 주인 눈치 보면서 울고 싶어도 웃어야 되고 웃고 싶어도 울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런 엄마가 아빠를 떠나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재혼을 두 번이나 하셨죠. 엄마가 재혼을 두 번이나 할 동안 저는 두 명의 동생이 생겼고 두 번의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저를 버리지는 않았고 재혼하실 때마다 절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런 점은 엄마한테 고마웠죠. 근데 그 집에서도 가시방석이었던 게 새아빠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면서 살았거든요.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버려질까 하는 생각에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 말수도 점점 줄고 성격도 완전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활발한 사람인 줄은 남편을 만나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니 제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엄마의 품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26살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 유년기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듯 가정적인 남편과 인자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를 대신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는데 외동아들을 둔 시어머니 같지 않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제 과거를 들으시고는 니는 이제 내 딸이다. 그러니까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하며 친정엄마 둘이다 하셨죠. 수원 엄마가 힘들게 하면 원주 엄마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하고 반대로 원주 엄마가 힘들게 하면 수원 엄마한테 가서 내 흉도 보고 그래. 우리 집에 우리 셋밖에 더 있냐? 똘똘 뭉쳐서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짧은 인생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잖니? 하시며 저만 보면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한 분이시기도 하셨죠.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컸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절 시집 보내고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네요. 되려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편이 더 마음이 안정적이었죠. 그런 행복 속에 저희 딸도 태어났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행복을 불행의 여신이 질투라도 하듯 결혼 생활 딱 10년 만에 저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을 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혼 생활 10년 만에 본인을 똑 닮은 저희 딸만 남기고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억울한 사고로 말이죠. 근데 그 사고엔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목숨까지 앗아간 그런 파렴치한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 36살, 남편 나이 39살, 그리고 시어머니 나이 63살이었죠. 시어머니는 매번 저희한테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게 미안하다며 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며 오늘은 고속도로 연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고 남편은 알겠다고 그러자고 하며 나갔거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오른쪽에서 졸음 운전을 하는 덤프트럭을 못 보셨고 그 차는 그대로 저희 남편이 있는 보조석을 향해 돌진했고 방어운전에 미숙한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시다가 본인이 뭘 밟으셨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 상태라고 했죠.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온몸이 사시나무같이 떨려왔고 무서웠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혼자 남편의 장례를 치렀고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그저 지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아빠가 왜 저기 있냐며 얼른 나오라고 아빠 얼른 나오라고 하는데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차마 시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의 부재를 알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어코 나가 제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찾아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내치시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갔어야 됐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돌봐줄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앞에 나타나실 자격이 안 된다고 했네요. 그렇게 모진 소리를, 악한 소리를 다 내뱉고 쭉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의 제사 때도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부모나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사무치는 일인데 그때는 제 슬픔만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슬픔은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이고 못된 아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행동에도 때만 되면 김치고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돈 봉투까지 문 앞에 두고 가셨어요. 그저 미안하다라는 쪽지만 남기신 채로요. 그런데도 저는 시어머니 얼굴 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런 저한테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한 벌이라도 받듯이 전 41살의 나이에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알게 되었는데 병원에선 1기라 생존율도 높고 수술도 간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덜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린 딸을 두고 나마저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정도면 제가 진짜 전생에 나라라도 팔았나 봐요. 하늘은 인간이 견딜 만한 시련만 준다고 하던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저한테만 몰아서 시련을 주는 것 같았죠. 저는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해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한테 집안일이랑 저희 딸 케어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서방도 없고 네 시애미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걸 해달라고? 야, 나도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 환갑이 넘었다고. 나도 누가 나를 돌봐줄 나이인데 내가 다 늙어서 너를 돌봐야겠니? 그리고 유방암 1기면 그거 안 죽는 암이잖아. 유방암이 제일 안 죽는 암이라는데 내가 바보야? 그것도 모르게? 너 이런 걸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어디서 아픈 몸땡이 하고 와서 나한테 돌봐달라고 해? 하며 매몰차게 저를 내쫓으셨죠. 정말 이 사람은 엄마도 인간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본인 말대로 60평생 저렇게 늙어가는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도 그러더니 더 지독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이 모든 걸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데도 울면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갔죠. 그렇게 일주일 후면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한밤중에 누가 배를 누르며 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현관문 밖에 뭘 두고 가셨던 분이 이렇게 벨까지 누르며 문까지 두드리시는데 저는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셨고 숨까지 헉헉거리시며 떨리는 몸으로 제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아, 내 딸아, 이렇게 아픈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프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유방암도 암인데 어떻게 그 병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암에 걸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저녁에 네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뭐하고 있냐면서. 그 말 듣자마자 원주에서 내가 택시 타고 너한테 온 거야. 얼마나 무서웠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다 괜찮아. 하시며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모질게 악하게 했던 거 밉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세요? 하며 울부짖으며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내가 그랬잖니. 네가 시집 오고 네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라고. 내 딸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 문이 열리게 하는 게 부모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내 자식이 내 딸이 아프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어. 당연히 버선발을 하고도 달려와야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단다. 하시며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한없이 작아졌고 죄송스러웠고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한 사실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건 망설여지지만 좋은 건 한없이 주고 싶은 거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사랑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저는 수술도 치료도 잘 받았고 암 수술 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난 제 눈치를 보느랴 아들의 이른 아픔도 잘 치유를 못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치유해 드릴 차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도 참 기구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시집 온 나이에 남편을 잃고 네가 남편을 잃은 나이에 자식을 잃었으니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라는 딸이 하나 생겼고 이렇게 이쁜 손녀까지 있으니 아, 그래도 내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하시는데 제 슬픔에 가려 시어머니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용서를 빈다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용서할 것도 없었다고 하셨죠. 저도 진정한 내 엄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짧은 인생 행복한 시간만 갖기도 모자른데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말 가슴 깊이 새겨 시어머니와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며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이 사연 들으려고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저도 지금은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 보시면서 저런 사람도 잘 사는구나 생각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 또 감동입니다. 읽는 내내 저도 울컥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 험난한 세상 사례자님과 시어머니 두 분이서 두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잘 이겨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 한때 내게 쉼터 같던 그 집이 이제는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 내가 34, 결혼한 지는 이제 딱 7년 차야. 겉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야.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근데 그거 알아? 이런 완벽한 삶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엔 사랑이었던 것 같아. 아니, 확신해. 내 남편, 준영 오빠도 날 사랑했고 나도 그랬어. 결혼 초에는 사소한 스킨십도 설렘이 가득했지.
근데 언제부턴가 그 설렘이 무뎌지더라. 사랑은 남아있는데 욕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였어. 그가 바뀐 걸 느낀 건 결혼 3년 차 때쯤이었나. 오늘은 피곤해서 미안, 내일 하자. 이런 말이 점점 더 자주 나왔지. 처음엔 이해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할 수도 있지. 나도 그런 날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일주일, 한 달, 두 달로 이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 처음엔 귀엽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살짝 안기거나 장난스럽게 키스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 근데 그럴 때마다 오빠는 한숨을 쉬거나 어색한 웃음으로 대충 넘기더라. 그게 반복되니까 나도 점점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야. 결국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오빠, 왜 이렇게 피곤한 척만 해? 나랑 하는 게 싫어? 오빠는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근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 믿고 싶었지. 근데 한편으로는 속이 끓어오르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스킨십을 원하는 게 죄인가 싶더라. 그날 이후로 난 달라지기 시작했어. 내가 원하는 건 확실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오빠, 오늘은 나랑 자. 단순 명료하게 말했어. 처음엔 오빠가 당황하더니 어쩔 수 없이 응했어. 근데 그 얼굴에 싫은 티가 역력하더라. 그런 표정을 보는데 속이 뒤집히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밤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아니, 해야만 했다고 느꼈지.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매일 밤 내가 오빠를 불렀어. 오늘은 안 돼 같은 말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들고 억지로라도 끌어냈어. 그러면서도 내가 느끼는 쾌감은 점점 사라졌어.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이상한 갈증이었어.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점점 오빠와의 관계가 더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터져버렸어.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오빠에게 다가가려던 찰나였어. 그만 좀 하자. 오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날 쏘아보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그 말에 내가 순간 얼어붙었어. 근데 바로 다음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터져나왔지. 그럼 오빠는 왜 날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서로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다 보니 결국엔 오빠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이게 우리 결혼의 끝인가 싶어서.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오빠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내 요구를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 처음엔 내가 이긴 건가 싶었는데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야. 그 표정 없는 얼굴, 그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몸짓들. 내가 원하던 게 정말 이거였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어. 오빠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늘어났고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폰에 뜬 메시지를 보고 말았어. 오늘은 몇 시쯤 만날 수 있어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어. 이건 누구의 메시지일까? 그리고 그는 언제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부터 내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어. 침대에서 남편이 골아떨어진 모습을 보면서도 내 손은 그 폰에 시선이 박혀 있었거든. 오늘은 몇 시쯤 만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누구일까? 친한 동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다른 여자. 다음 날 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 머릿속은 뿌옇게 멍한데도 몸은 제멋대로 움직이더라. 주방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남편이 방에서 나온 뒤로
내 시선은 그가 주머니에서 꺼내든 핸드폰으로만 향했어. 그리고 밥을 먹는 동안 내가 대화를 꺼냈어. 오빠,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더라. 회사 일이 힘들어. 내가 나름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눈길도 안 주고 밥만 먹으면서 대충 대답했어. 응. 그냥 뭐, 똑같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어. 무슨 똑같아. 요즘에 그는 전혀 똑같지 않았거든. 자꾸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날 멀리하려 들고 나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는데 그게 똑같다고. 그날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머릿속엔 온통 그 메시지 생각뿐이었거든. 점심시간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배우자 외도 징후 같은 검색어를 쳐보기도 했어. 검색 결과에 나온 내용들이 하나같이 남편의 행동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난 결심했어. 확인해야겠다고. 그가 날 외면하면서까지 몰두하는 게 무엇인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소처럼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나 축구 같은 걸 틀어놓고 있었어. 내가 다가가자 그는 슬쩍 눈길만 주더니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더라. 내 속은 이미 들끓고 있는데 그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어. 똑같지 뭐 라고 대답한 뒤 나는 침실로 들어갔어. 남편이 TV에 몰두한 사이 몰래 그의 핸드폰을 뒤지기로 마음먹고 말이야. 폰 잠금 비밀번호를 푸는 데까진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결혼한 지 7년인데 그 정도 비밀번호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폰을 열자마자 난 멈칫했어. 카톡 앱을 열었는데 메시지 목록 맨 위에 떠있는 이름이 낯설지 않더라고. 소희.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 소희라니. 그 이름은 익숙했거든. 우리 집에 가끔 들렀던 준영 오빠의 회사 후배. 내가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본 적 있던 바로 그 여자였으니까.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대화를 열었어. 거기엔 내 심장이 부서질 만큼 적나라한 내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줄게. 너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더는 못 참겠더라.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폰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어.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폰을 주워들고선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입을 뻐끔거리더라. 근데 그 변명조차 듣기 싫었어. 나는 그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요즘 뭐가 잘 안 되는 거. 잘 안 돼서 내가 딴 여자를 만나. 그게 내가 할 짓이야? 싸움은 길어졌고 그 밤은 끝도 없이 어둡게만 느껴졌어. 결국 남편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 이미 내 마음속엔 균열이 너무 깊게 생겼거든. 난 핸드폰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그 메시지에서 떨어지질 않았어. 오늘은 몇 시쯤 만날 수 있어요? 이 짧은 한 줄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 발신자 이름은 은지. 은지? 누구지? 준영 오빠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난 급하게 화면을 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근데 그날부터 마음속엔 폭탄이 하나 심어진 것처럼 계속 두근거리고 초조해졌어. 오빠는 내 눈치를 조금도 못 챈 것 같았지만 난 더 이상 똑같이 행동할 수 없었어. 다음 날 오빠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서 핸드폰을 열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손이 떨리더라. 잠금 패턴은 늘 보던 대로였어. 그걸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어. 나도 당신 보고 싶어요. 근데 집에서는 눈치 보여서. 우리 언제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난 숨이 턱 막혔어. 준영 오빠가 그 여자와 대화를 이어온 흔적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 사진, 메시지, 그리고 몇 주 전에 찍힌 호텔 영수증 사진까지.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무릎 위에 놓고 숨을 고르려 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도저히 진정이 안 됐어. 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을 채운 게 분노나 슬픔만이 아니었어. 묘하게 억울하고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올라왔어. 내가 나한테 이랬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 몇 날 며칠을 오빠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확인했어. 회사에서 끝나고 늦는 날이 잦아졌고 나는 그걸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지냈어. 마치 모든 게 평화로운 척하면서 오빠를 감시했지. 근데 그러다 그 여자 은지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어. 그날도 오빠가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다는 핑계를 댔고 나는 혼자라는 핑계로 카톡을 확인했어. 메시지를 뒤지다가 오빠가 보낸 위치 공유 링크를 발견했어. 바보같이 이런 것도 숨길 줄 모르는 오빠가 새삼 우습더라. 그 위치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호텔 근처였어. 난 바로 택시를 잡아서 그 위치로 갔어. 손에는 떨리는 핸드폰을 꼭 쥔 채로. 차가 호텔 앞에 멈추자 내 눈앞에서 오빠와 어떤 여자가 나오고 있었어. 그 여자가 은지였겠지. 마스크로 얼굴 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오빠랑 나란히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 뛰다가 터질 것 같은 심장이 내 몸을 압도했지. 그때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결심이 생겼어.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 내 계획은 간단했어. 먼저 은지와 준영 오빠의 관계를 확실히 밝혀내고 그 다음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끝장내기로 했거든. 그날 이후로 은지의 정보를 캐내는 데 집중했어. 이름, 직장, 사는 곳. 오빠 몰래 핸드폰을 뒤지고 은지의 SNS를 뒤지면서 그녀의 삶을 엿봤지. 결국 은지가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아냈어. 대놓고 찾아가면 오히려 나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은지의 카페 앞에서 그녀를 관찰했어. 은지가 운영하는 카페는 생각보다 아담했어. 나무 테이블 몇 개랑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파는 작은 공간. 그녀는 매일 아침 10시쯤 문을 열고 오후 8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았어. 마치 성실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 하지만 난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이중성을 알았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느껴졌어. 준영 오빠와 은지 사이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알게 된 건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상간녀가 아니라는 거야. 그녀는 계획적이었고 심지어 우리 결혼을 깨뜨리려는 속셈도 가진 것 같았거든. 내가 그녀를 처음 직접 마주한 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 은지 카페에 손님이 많지 않았고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 그녀는 계산대 뒤에서 커피를 내리다 말고 내 얼굴을 봤어.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는데 난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 좋네요. 그녀는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뭐 드실래요? 그녀의 손길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 은지는 내가 누군지 짐작하고 있었어. 아니, 거의 확신한 표정이었어.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 디저트 추천도 해주시겠어요? 여기 디저트 맛있다고 소문 들었거든요. 은지는 말없이 메뉴판을 가리켰고 나는 그녀의 추천을 받아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다주는 그녀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 그녀도 내 의도를 느끼고 있었던 걸까? 나는 일부러 그녀의 가게에 대해 물으며 시간을 끌었어. 평범한 대화 속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나는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지.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런 카페 운영하는 게 꿈인데 쉽지 않겠죠?
뭐, 꾸준히 하면 되죠.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난 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지. 그런데 가끔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 난 속으로 미소를 삼키며 커피를 마셨어. 그날 이후 은지와 나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어. 나는 계속 카페를 찾아갔고 그녀는 나를 피하려는 듯 했지. 결국 어느 날 은지가 먼저 나를 불러냈어. 저기요, 무슨 의도로 계속 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 의도요? 그냥 카페가 좋아서요. 그런데 은지 씨가 저를 경계하는 것 같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준영 씨 부인이시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어. 난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 맞아요. 그럼 은지 씨는 제 남편을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뭘요? 제 남편이랑 이렇게까지 엮일 이유가 뭐였는데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은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 하지만 난 멈출 생각이 없었어. 내 속에서 그동안 쌓인 분노와 질투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 은지 씨, 내가 왜 여기 계속 오는지 알려줄까요? 내가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왔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요. 내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리고 난 그녀의 반응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 이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 은지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길래 난 일부러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어. 왜 말이 없어? 입으로는 죄송하다면서 마음속으론 우쭐했겠지? 내가 유부남을 뺏을 정도로 매력있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은지는 얼굴을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뭐, 사랑이라고. 그 말이라도 해보지 그래. 그래야 내가 조금은 불쌍하게라도 보일 테니까. 내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으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 근데 난 그 눈물이 오히려 더 기분 나쁘더라. 이제 와서 울어봤자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울던 밤들은 누가 보상해줘? 좋아. 내가 너한테 선택권 줄게. 내가 준영이랑 끝내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끝내든지. 하나만 골라. 근데 알아도 내가 끝내면 너희 둘 다 피 보는 거야. 그 말에 은지가 움찔하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녀의 표정엔 무언가 단단한 게 서려 있었어. 처음으로 그녀가 반격할 태세를 갖춘 것 같더라. 저도 준영 씨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한테만 준영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 말에 내 속이 끓어올랐어.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 사랑. 내가 뭔데 사랑을 말해. 남의 남자 빼앗아 놓고 그걸 사랑이라 불러. 웃기지도 않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 당신이 준영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똑같이 사랑해요. 차라리 이혼해줘요. 그래야 우리 둘 다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혼? 그 단어 하나가 내 귓가에 꽂히는 것 같았어. 내가 준영 오빠랑 이혼을 한다고? 그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버리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지.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그녀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더라. 이혼? 미쳤나 봐. 내가 뭔데 나보고 이혼하래. 준영 씨도 더 이상 당신이랑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하세요. 은지의 말이 나를 송곳처럼 찔렀어. 준영 오빠가 나와 행복하지 않다니.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몰랐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었어. 웃기지 마. 너 같은 애한테 내가 뭐 하나도 양보할 것 같아.
나 너 같은 애들 어떻게 되는지 많이 봤어. 남의 남자의 기생해서 살다가 결국엔 버려지더라. 너도 그 길 갈 거야. 은지가 입술을 깨물며 날 노려봤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날의 대화는 여기까지였고 난 일부러 그녀가 주눅든 모습을 확인한 뒤 가게를 나왔어. 그날 밤 준영 오빠는 여느 때처럼 집에 들어왔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지. 근데 속으론 이미 복수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은지가 저렇게 나오는 이상 단순히 두 사람을 떨어뜨리는 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거든. 내 목표는 명확했어. 준영 오빠가 내 앞에서 은지를 끝장내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 그래야 내가 이겼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내 복수의 첫 단계는 간단했어. 오빠의 핸드폰을 몰래 조작해 은지와의 대화 내용을 일부러 오해 살만하게 조작하는 거였지. 우리 만나는 것도 지겨워졌어. 이런 메시지를 오빠 몰래 은지에게 보내버렸어. 다음 날 은지가 오빠에게 보낸 답장이 핸드폰에 도착했을 때 난 일부러 그걸 크게 읽었어. 지겨워졌다고? 그럼 왜 나한테 이혼하라고 했어요? 당신도 날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준영 오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고 난 그 핸드폰을 던지며 울부짖었어. 오빠, 이게 뭐야? 이 여자랑 정말 무슨 사이야? 그렇게 모든 게 터져버렸고 은지와 준영 오빠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됐어. 이제 이 싸움은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무너질 순 없으니까. 은지와의 대화 이후 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 그날 밤 준영 오빠가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불러앉혔어. 내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걸 본 오빠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지. 오빠, 솔직하게 말해. 은지랑 무슨 사이야? 그 질문에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 답을 못하겠는 건지 아니면 날 속일 방법을 찾고 있는 건지 몰랐지만 그 침묵이 내 속을 더 뒤집었어. 오빠, 대답 안 해?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어디까지 갔는지 말하라고. 준영 오빠는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 미안하다. 한때 감정이 흔들렸던 거야. 근데 그게 다야. 끝내려고 했어. 끝내려고 했어? 그럼 왜 계속 만났는데? 왜 그 여자가 나한테 이혼하라고까지 했는데?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이 섞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지. 오빠는 변명하려는 듯 말을 이어갔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다음 날, 난 은지의 카페로 다시 찾아갔어. 이번엔 다르게 내 손에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소장이 들려 있었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 그녀가 받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도구였어. 은지가 소장을 받고 손을 떨며 날 쳐다봤어. 당신 정말 이러고 싶어요? 준영 씨도 상처받을 거라고요. 난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 상처받아야지. 그게 이 일을 벌인 대가니까. 은지는 그날 이후 준영 오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오빠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난 버텼어, 오빠. 오빠랑 결혼한 지 7년 동안 이 관계를 위해서 뭐든 했어. 근데 오빠는 내 뒤에서 날 배신했어. 그러니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몇 달 뒤, 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 준영 오빠와의 관계는 겨우겨우 회복될 기미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로 얼룩져 있었어.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아이 계획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결혼한 지 2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외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 댁에 남편이 종종 들러서 살펴보고 챙겨드렸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하셔서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돌보기 힘들 것 같으니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과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불편해지거나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 돌아오면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돼. 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가 불편하게 내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과 같이 계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러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꼭 말해다오. 바로 집 알아보마. 네,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혼자 있으면 집사람도 대충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좋죠. 남편과 셋이서 지낸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과 함께 공항에 가서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겨서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지 않니?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 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어요.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이 한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 보니 뭔가 묘해지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 외식도 하며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며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으신다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던가 뭔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해먹자꾸나.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며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과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과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다니는 게 취미인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요즘은 특수한 상황이라 여행을 전혀 못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안 간 지도 벌써 2해가 넘어가는데 제 인생 첫 여행을 가려고 하던 시절에 만난 누나와의 일화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조금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때는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군대에서 추천해준 책 중에 배낭여행 관련 책이 있었고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배낭여행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워낙 유행이기도 했고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스펙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경험 삼아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대에서 갓 전역한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경비는 알아서 벌어서 가라는 말에 일자리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돈이 조금만 생기면 친구랑 집 근처에서 술 마시느라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돈을 모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죠. 돈을 모으려면 일단 매일같이 술 마시자고 하는 친구들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을 찾아 거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공장이라는 곳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서 조금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의외의 모습과 훈훈한 분위기에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24살이던 저는 공장이라고 하면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저보다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형이나 누나들은 물론 인자한 아줌마, 아저씨들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분위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오해할 정도로 질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돌기 때문에 저와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다니던 공장에는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들은 없었어요. 아마 다 군대에 있을 나이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의 누님들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 줬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저 다음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보다 4살이나 많은 형이었고 다른 누님들 눈에는 막내인 제가 신경 써주고 싶고 귀여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장에서는 주야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야간조일 때는 퇴근하면 온몸이 부러질 듯 피곤했지만 공장 일에 익숙해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무조건 회식이었습니다. 저는 근육통에 아주 죽겠는데 누님들의 체력은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돈을 모으겠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저도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회식에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누님들이랑 제 또래 여자들도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재미있는 술자리는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아닌가 싶네요. 공장에서 제일 어린 남자인 제가 회식에 나와서 그런지 연상의 여성분들도 종종 제가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 함께하곤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 말로는 원래 좀처럼 어린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인데
아마 저 때문에 참석하는 것 같다고 기쁨을 표현해 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회식까지 참석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그녀는 그 연상의 무리 중 한 명인 이혼한 돌싱 누님입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5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1년을 채 살지 않았고 자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는 정말 나이에 비해 예뻤습니다. 애도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 같았고 운동도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유니폼으로 가려졌지만 멀리서 봐도 탄탄한 몸매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목구비가 성형을 조금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눈부시게 예쁜 외모에 성형했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에겐 그냥 예쁜 누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세상 어느 24살 청년이 자기가 돌싱녀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할까요? 회식에 종종 같이 참석하던 그 돌싱 누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이 가긴 했지만 저는 역시 제 또래와 어울리는 게 더 즐거웠어요. 그날도 힘든 근무가 끝나고 바로 회식으로 이어지게 된 날이었죠. 저는 마침 그날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교대주기여서 평소보다 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야간 근무였는데 저에겐 절호의 기회였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귀여운 여자애가 있었어요. 첫날에도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나이도 또래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여자의 옆에 앉아서 어떻게든 저를 어필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야간조였던 그 돌싱 누나와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합석하게 됐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무리여서 같이 회식하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연상의 누님들이 술자리를 리드해 평소에는 1차에서 끝날 회식이 2차, 3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량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누님들의 주량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주량이 제 자랑거리였던 저의 주량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잘해보고 싶었던 여자애는 언제 사라졌는지 3차 자리인 노래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숙소로 돌아갈 타이밍만 잡고 있었는데 2차 때 엄청 마셨던 술이 반응을 하는지 정신줄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이때부터는 기억에 공백이 있긴 한데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난리치는 와중에 같이 일하는 형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제 주량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즐거운 회식 분위기와는 다르게 저는 소파 구석에 기대 누워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뒤로 젖혀져 있는 고개를 들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돌싱 누나가 저를 꼬집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웬만큼 춥지 않으면 반바지를 입는 스타일인데 이날도 역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누님의 말에 아주 죽겠다고 대답했는데 누나가 놀다 보니 뻗어 있는 네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아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왔다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입고 있던 외투를 제 다리에 덮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력으로 5분을 버티다 보니 어느덧 노래방 3차도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누나의 외투를 몸에 걸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찰을 가자고 하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월요일 야간 근무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개워낸 속을 다시 비우고 바닥에 억지로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4차로 갈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알아서 숙소로 갈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돌아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그 돌싱 누나가 4차에 가지 않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며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도착한 숙소는 제 방이 아니라 그 돌싱 누나의 방이었습니다. 술에 그렇게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잠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오바이트를 했는지 나에게 화를 내던 택시 기사님의 모습, 그리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는 누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찌어찌 정신을 차리니 제 방은 아니었고 돌싱 누님의 분주한 모습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바이트로 범벅이 된 건지 누나는 따뜻한 수건으로 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었습니다. 조금 쉬다 보니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누나가 제 옆에 같이 누워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누나가 저에게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누님의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침대 옆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 는 누님의 말에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억울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날은 숙취 때문에 병가를 내고 그날 하루 누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누님과 저는 공장의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누님의 방에서 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5개월 정도를 누님과 같이 살면서 보냈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 모여 공장을 그만두면서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저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겠냐고 물어봤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작해 동남아 몇몇 나라를 배낭여행으로 다녀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누님 생각이 몇 번씩 나더라고요. 3개월 뒤에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누님은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면서 떠날 땐 언제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누나랑 다시 어떻게 해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여행지에서 생각이 나서 몇 개씩 사놓은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지만 가끔 여행을 가고 싶을 때면 그때 그 누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살 아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를 두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부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IT 계열 개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딩 같은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개발자 대우가 좋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달에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을 정도로 회사에서 숙식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회사에도 숙식실이 따로 있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냉장고며 샤워실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참 복지가 좋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숙식하며 계속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겨난 시설들입니다. 그녀와의 시작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마감을 앞두고 있던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보니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미친 듯이 밤을 새고 약을 먹으며 난리 중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몇 주 전부터 자는 둥 마는 둥 하루에 한두 시간만 겨우 눈을 붙이고 회사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며칠 밤낮을 회사에서 보내며 마감 기한에 맞춰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다가 시간을 보니 한참 어두워진 저녁이더군요. 배가 고파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때웠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는데 컵라면 덕분에 뱃속이 든든해지니 그동안 못 잤던 게 한 번에 몰려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2시간 후로 맞춰놓고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숙직실에서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겨우 자리를 찾아가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자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싫었고 혹시나 제가 불을 켜서 잠이라도 깨우면 모두들 잠을 못 자서 날카로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 더 조심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팀에서 막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를 찾아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한동안 못 자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제가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 않고 벨소리로 맞춰 놓았더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핸드폰을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만져보니 팔뚝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 누군가 허둥대는 소리가 들리며 조명이 들어오더니 깜짝 놀란 채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저희 개발팀의 노처녀 팀장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찾으려다 팀장님 팔뚝을 더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알람 소리 때문에 누군가 깨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폰을 찾는 중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숙직실에는 저와 노처녀 팀장님 2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재빠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한 덕분인지 팀장님은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 조심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조금 하고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핸드폰을 찾아서 숙직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던 팀장님이 생각나네요. 문을 나서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또 사과드렸어요. 사무실로 돌아가기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끊었던 담배가 너무나도 생각나더라고요. 일도 너무 힘들고 하필이면 히스테리가 심한 팀장님한테 괜히 찍힌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흐릿해서 달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괜히 먼 곳을 바라보며 왜 알람을 진동으로 안 해놓았지? 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조용히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찾으러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여기 있었네. 왜 말도 없이 나갔어? 라고 잔소리를 또 하셨어요. 팀장님이 걱정 말라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말라며 위로를 해주시는데
위로를 받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싶더라고요. 팀장님이 담배 한 대 줄까 하면서 담배를 꺼내 저한테 건네주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안경 쓴 노처녀 팀장님의 분위기 때문인지 그날따라 그 순간만큼은 팀장님이 예뻐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성질 고약한 노처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숙직실에서 느꼈던 감촉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얼굴이 빨개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얼굴 왜 붉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잠을 덜 자서 그런지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에서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여성적인 모습이 느껴져서 그런지 그게 평소와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팀장님이 너무 예뻐서요.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팀장님도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팀장님과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그걸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직원이 밤을 새가며 노력한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감일 전에 끝나게 되었고 며칠 뒤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면서 전부 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황이었어요.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술을 거절없이 계속 마시고 있다가 우리 노처녀 팀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꾸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아닌 척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팀장님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지 눈은 개슴츠레 밤만 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때부터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를 책임지라 고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팀장님이 숙직실에서 제가 실수로 만졌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제가 팀장님께 이쁘다 고 말한 건 사실인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팀장님은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팀장님한테 예쁘다고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고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며 술주정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실수로 팔뚝 한번 만지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책임지라고 할 일인가요? 직원들은 안 그래도 달아오른 회식 분위기였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신나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김 대리가 우리 팀장님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등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는 등 하면서요. 아주 회식 자리가 죽을 맛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은 팀장님한테 장난을 치며 그래도 팀장님이 한 몸매 하셔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깔깔대더군요. 몸매도 안 좋았으면 제가 예쁘단 말도 안 했을 거라면서요. 팀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잉 몰라 이러면서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부리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직원들은 저랑 팀장님을 밀어주는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고요. 3차로 도착한 노래주점에서도 팀장님 옆자리에 저를 앉힌다던가 하면서요. 팀장님은 이미 술에 뻗어서 잠들어 있었고 저도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자꾸 놀려먹으니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길 기분이 나지 않아 술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보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 택시들을 타고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데 팀장님은 보도블럭 위에 앉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사라지고 팀장님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다들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한 건데 마지막 남은 직원이 저한테 김 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보기보다 음흉하네 하면서 떼를 빼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술 취한 팀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저도 택시를 잡아 집에 가려고 했는데 보도블럭에 앉아 술도 깨지 않은 팀장님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횡설수설하기만 하고 저도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우리 집에 팀장님을 데려갈 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숙직실까지 낑낑대며 들쳐업고 와서 자리에 눕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보안 시스템에 제가 지문을 찍고 사무실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있고 팀장님은 숙직실에서 뻗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미 경비 직원이 아침부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회사 내부에는 그게 와전돼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팀장님은 정말로 제가 뭐라도 한 줄 알고 틈만 나면 저한테 안 바쁠 때는 단둘이 술도 좀 마시자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네요. 회사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갈 일은 없지만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느낌만 기억해봐도 제 여자친구보다 훨씬 훌륭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배신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서 둘 다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배꼽을 잡고 웃는데 저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응원해